갑시다. 여유롭게 갑시다. 여유롭게. 퓨. 오랜만입니다. 이문 채널 도산의 통째의 주인장 홍윤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유발제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은 뭘 할 거냐? 여기 적힌 것처럼 이데올로기적 장치.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라고 하는데 앞에 국가자를 떼버리고 보통 이데올로기적 장치라는 말을 인문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철학계에서 많이 쓰고요. 뭐 사회학과 계열도 그렇고 또 뭐 국문이나 문해 비평계에서도 이 단어를 만만치 않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이 단어가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 대체 무슨 의미인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개념 설명에 대한 시간인 거죠. 그럼 이 용어의 이제 출처는 어디인가? 이 출처는 이제 루이 알티세르입니다. 이제 알티세르라고 하는 이름은 철학계에서 유명하죠. 뭘로 유명한가? 이분은 이제 구조주의의 거의 뭐라 해야 될까? 완성자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우리 구조주의 사조를 가자면 구조주의는 당연히 이제 인류학 계열에서 레빈스트로스가 시작합니다. 그 구조주의가 이제 수많은 인류학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역사, 사회학 뭐 전반에 걸쳐서 모두 이제 막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게 196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7, 80년대까지 거치면서 이제 프랑스 구조주의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융성해지면서 항구적 유행을 패러다임을 담론을 구성하고요.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파급을 미치게 된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가장 정점에 섰던 인물이 바로 루이 알티세르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루이 알티세르. 한국에서도 물론 유행했죠. 근데 지금은 약간 조금 시들시들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알티세르가 수입된 게 한 80년대, 90년대 그때 굉장히 활발했어요. 알티세르 관련된 논의가. 물론 그게 지나고 나선 조금 지금은 굉장히 좀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알티세르는. 그럼 이 알티세르 구조주의가 뭐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했을까? 왜냐하면 알티세르는 이 사람은 여러분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막스주의자예요. 구조주의 이론을 막스 이론에 도입시켜가지고 이제 이거 약간 좀 해결식으로 표현하면 변증법적으로 종합했다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이뤄냈다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와 구조주의를 합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 용어를 어디서 사용했는가? 여기 위에 적은 것처럼 1970년 6월에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라고 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을 내놓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유명한 논문입니다. 알티세르의 모든 이제 활동이 이 논문 하나로 다 압착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고요. 한국에도 물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91년에 산림 출판사에서 나온 아미행에서의 주장이라고 하는 그 알티세르 선집이라 해야 될까? 그 저작 선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니까 한번 도서관 가서 빌려서 읽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좌우간 본 얘기를 계속하자면은 그러면은 이 제목에서 나와 있죠.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라고. 이 용어가 요 논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 무슨 말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약간 조금 역사적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여행을요? 제 채널에서 역사적 여행을 많이 떠나죠. 어떻게 여행을 떠나야 되냐면 19세기 막스주의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죠? 칸이 어디 있냐? 19세기 마르크스주의. 19세기 마르크스주의. 이때 여러분 이데올로기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이데올로기. 물론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는 막스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 연역이 굉장히 깊은데 뭐 좌우지간 이때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퍼져가지고 20세기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용어가. 그럼 이 용어는 뭔가? 이 용어가 대체 뭐였을까? 이 용어는 여러분 일종의 뭐라 해야 될까? 이걸 약간 사회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데올로기는 관념 체계입니다. 관념 체계. 이걸 약간 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시를 들면 금방 이해가 빠릅니다. 이를테면은 중세 이데올로기, 중세 그리스도교 이데올로기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중세적 세계관이 어땠나요? 중세적 세계관의 핵심은 신분제죠. 영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전사가 있고 생산자 계급 있고 농노들 있고 이게 나눠져 있고 그 직급별로 이제 이승해서 자기 직급별 인생을 열심히 검소하게 살면서 이제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고해성사하고 성금 내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상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 4, 5세기에 모두 보상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상 세계에서는 뭐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신분대로 고지고대로 그냥 만족하면 살아라. 그게 자족적인 거 좋은 거다. 라고 하는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표현할까요? 신분제, 사후세계. 사후세계의 종교죠. 교회. 요게 뭘 구성하고 있죠? 하나의 좋음. 여러분 이게 좋은 삶이에요. 중세 이데올로기 하에서. 좋음입니다. 요 질서를 지키고 요 사후세계에서 모든 보상을 받는다는 요 믿음 체계, 요 관념, 생각이지 않습니까? 관념이라고 하는 게. 그 생각을 믿으면서 그게 바로 좋은 가치이고 일생 동안 추구할 만한 그 무언가고 그게 정상적인 질서고 인간적인 삶이고 곧 문명이다. 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게 이제 정상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세계관을 구성하는 거는 여러 신학적 어휘, 정치 신학적 어휘들로 구성된 실질적으로 구성된 논리 체계가 있었죠. 그 논리 체계가 바로 이데올로기인 겁니다. 중세가 너무 멀다면 이걸 약간 자본주의식으로 표현해볼까요? 자본주의 표현은 너무 더 쉬워요. 자본주의는. 무슨 자본주의가 중세보다 발달해서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진 않습니다. 도찐 개찐이에요. 자본주의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본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임금고용, 분업, 그 다음 또 뭐죠? 사유재산, 그 다음 또 뭐 있죠? 시장. 약간 애덤 스미스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우리 모두 다 뭐 시장에서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물건을 막 서로 교환하고 임금 고용 더 싼 노동력을 고용해가지고 더 효율적이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싼 값으로 내다 팔면은 그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게 이 경제 질서를 좌우지간 가장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체계지 않습니까? 그게 시장주의자들 말하는 거죠. 그 체계를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자원의 분배 상태고 가장 효율적인 거고 가장 좋은 거고 공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은 부를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편이다라고 하는 믿음 체계. 이게 가장 좋은 세계관이다. 유토피아다. 이게 바로 세계관.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바로. 물론 그렇지 않죠, 사실은. 뭐 오늘 언론에 떴던데 이제 뭐 베트남이나 그 제3세계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그 3세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착취를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는 좀 싼 메모리 카드, 싼 전자제품 이런 삼성의 부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가 떴는데 사실 뭐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죠.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이 제3세계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그 바깥에 있는 이제 밖에 있는 이제 서방 세계, 소위 잘 사는 뭐 G7까지 들어가려나요? 그 세계에 이제 싼 값으로. 그러니까 착취하는 것도 사실상 부를, 그 사람 노동력이나 생명력을. 그러면서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일견 유토피아처럼 보이는 그 모습은 아주 일견이고 대부분의 삶은 디스토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고통, 희생, 착취, 갑질. 사실 이건 뭐 사실 외국까지 갈 필요도 없는 문제죠. 지금 비정규직 문제, 파견직 문제, 취직이 안 되는, 사실 대한민국은 이미 알바가 직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 아주 비참한 상태. 디스토피아죠.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삶의 행복을 보장하고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청년들 집도 못 삽니다. 직장도 잘 못 구하고요. 분배 구조는 망가져 있고 기득권 구조만 공고해져 있고 양극화 넓어집니다. 이게 유토피아인가요? 유토피아입니까? 유토피아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만 이 상태를 깨뜨리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공포감. 그러니까 지금이 좋게 자꾸 지금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믿게 만드는 그 논리적인 관념 체계. 그게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이데올로기에 대한 설명은 이쯤 하면 된 것 같고요. 그럼 그 이데올로기를 요 마르크스주의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마르크스주의. 왜냐면 알티세르가 공산주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알티세르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마르크스 역시도 이 부분을 사유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미출간 저작인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저작에 지배 이데올로기란 말이 나옵니다. 지배 이데올로기. 이게 무슨 말이냐? 마르크스도 알아요. 어떤 한 체계가 이 자본주의 체계가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마냥 요 체계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뭐라 해야 될까? 요 지배 이데올로기.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요 체제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관, 믿음, 그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지배계층은 그런 것들을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적었네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합리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가 나온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저작은요, 마르크스 살아생전에 출판된 저작이 아니에요. 사실 마르크스랑 엥겔스는 같이 적었는데 그냥 원고 형태로 남아있었을 뿐 출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르크스가 실제로 출간했던 저작은 뭐라 해야 될까? 좀 경제적인 능력이 좀 더 강했어요. 경제 결정론적 색채가 더 강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출판하고 그 다음에 강연에서 얘기하고 힘주어 얘기했던 부분은 요 경제적인 부분, 요 세계관이 아니라 요 경제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은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 이후에 마르크스주의들은 요 지배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이를테면 좀 국가 기구들, 이를테면은 여기 적어볼게요. 경찰, 요 이데올로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찰이 그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뭐 의회, 사법기구, 또 뭐 있죠? 행정시설들이 있어야겠죠? 교도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료기구들. 요 관료기구들을 지배 이데올로기적인 걸로 사유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유물론적으로 눈에 딱 붙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거고. 뭐 재판을 받고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모두 물리력의 행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력의 행사. 물리력의 행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이데올로기로서 이해됐어요. 상당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여러분 발레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발레들이 너무 작았고 주된 흐름은 이쪽으로 흘러갔어요. 이쪽으로. 근데 문제가 생기죠. 이런 어떤 분석 모델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가장 극명한 예시는 역시나 나치 독일이에요. 20세기 나치 독일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 1930년대부터 1940년대 나치 독일이 보여줬던 그 선전 기술, 집권 방식, 그 다음에 통치 방식은 제가 봤을 때 20세기 현대 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완전히 바꿔놓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물론 그 대가 너무 참혹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나치가 집권할 때 무슨 뭐 경찰, 사법기구, 교도소 이 모든 것, 관료기구를 장악했습니까? 혁명을 통해서 그걸 장악했나요? 아니에요. 장악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선전 활동을 통해서 신문, 라디오 방송, 집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안 좋게 표현하자면 세뇌하고 선동하고 오도시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게 만들었습니다. 관료기구 작동하지 않았어요. 바이마르 공화국 치하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틀러를 내란 음모죄로 검거해요. 내란 음모죄가 아니에요. 히틀러 내란을 기획했어요.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도 했고요. 근데 흐지부지 돼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사법기구에 끌려와가지고 형을 선고받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진압당합니다.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집필됐던 책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치 독일에 집권하기 위해서 이 관료기구를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료기구는 초창기에는 오히려 히틀러 나치 세력을 억압하는 장치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겼나요? 관료기구가 이겼나요? 아니에요. 선전기술이 이겼습니다. 선전기술.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이겨버린 겁니다. 관료기구가 아니라. 그리고 이 상태로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은 유럽을 사실상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그 잿더미에서 재건사업이 벌어지고 도대체 20세기 중반 나치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야? 를 다시 학자들이 뒤늦게 사유하고 저작들을 끌어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 국가 장치란 논문이 적혀요. 알티세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일단 이걸 알티세르 용어로 바꿔봅시다. 알티세르가 이 논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의회, 경찰, 사법기구, 교도소를 이루는 관료기구라고 하는 것들 얘네들은 억압적 국가장치야. 억압적 국가장치. 장치야.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뭔가 만들어내기도 해. 실질적으로 뭔가 사실 공권력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권력적으로. 근데 이 세계는 이것만으로 구성되지 않아.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힘이라고 하는 건 관료기구만의 힘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뭐 실질적인 표현을 뺍시다. 이 지배 권력이 작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다른 쪽 손바닥. 그래서 손바닥이 맞아야 딱 박수가 나듯이 다른 쪽 손바닥은 선정기술 이쪽 부분에 있어. 이건 뭐냐? 여러분 이걸 바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고 불렀습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이게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줄임말로 AI라고 합니다. 이데올로 국가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인용문 한번 읽어볼게요. 알티세르는 이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어떠한 계급도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들 위에 그리고 동시에 그 속에 그들의 헤게모니를 행사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국가 권력을 보유할 수 없다. 나는 단지 그 하나의 예이자 증거로서 국가 권력을 탈취했던 소비에트 프롤레타리아트가 프롤타리아 독재의 미래와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를 변혁시키려고 한 레닌의 엄격한 배려를 들고자 한다. 그래서 무슨 말하고 있죠? 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요 어떤 사상적인 예시로 들고 있는 게 레닌의 교육 이데올로기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이전부터예요. 1905년에 이제 피해 인류일 사건으로 짜르 체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행했던 게 이제 계몽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1905년부터 해가지고 막 러시아 농촌이나 노동자들이나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막 지식인들이 교육 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몽 운동하고 새로운 사상을 주입하고 이건 바꿔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고 이런 물밑 작업들을 계속해요. 그리고 17년에 레닌 집권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선전 작업을 계속합니다. 왜? 이 사람들의 교육, 생각, 이 짜르 체제는 틀렸고 뭔가 새로운 세계가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야만이 이거랑 짝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촛불혁명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촛불혁명 내에서 관료기구는 우리 시민사회의 입맛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경찰들은 이제 청와대 사수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요 수많은 사법기구 전부 다 굉장히 미지근했어요. 잘 안 움직이려고 하고. 왜? 이런 것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물론 무슨 뭐 히틀러 같은 독재자나 달변가가 촛불 시위를 선동한 건 아닙니다. 그 형태는 바뀌었죠. 이를테면 시민들의 집단지성.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아니다. 모여서 막 SNS로 모여가 토론하고 어떤 공통의 이해를 만들고 이거는 물러나야 한다. 그래서 시위에 나가고 조직적으로 시위에 나가서 뭔가 성금을 내고 그 성금을 낸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시위를 더 크게 키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탄핵을 받아낸 겁니다. 그게 촛불혁명에 대한 요약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관료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음에 있어서. 그리고 그 안 좋은 또 다른 예시로서 1930, 40년 나치 독일 히틀러의 집권 역시도 요게 중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동으로 표출된 게 물리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력을 된 게 곧 실질적인 국가기구가 되는 거죠. 사회가 되는 거고.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언급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1970년이라고 했죠. 2년만 앞으로 돌리면은 1968년이에요. 이 사건이 뭐냐? 프랑스 68혁명이 벌어집니다. 68혁명은 촛불혁명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프랑스에 있는 모든 거의 대학생이나 대학생을 다 뛰쳐나와가지고 이 노동자와 시민과 연대해가지고 지금 있는 프랑스 국가 제도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혁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특히 교육 부분에서. 그래서 프랑스에선 대학 학벌이 없죠. 프랑스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다 통일됐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서 완수돼요. 교육적인 부분, 일자리 부분, 노동적인 부분 모두 다 이때 혁명을 통해서 많이 바뀝니다. 지금 프랑스가 흘러왔고요. 지금 좀 많이 퇴락하고 있긴 하지만 자우지가 요 혁명을 겪고 나왔던 논문이 이거예요. 1970년대 이데올로기 국가장치. 그러니까 이게 더 강화될 수밖에요. 왜냐하면 이 68혁명 때도 관료기구들은 요들을 안 움직였거든. 하지만 결국은 이게 이겼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론.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게 하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 요 논문이 단순히 이거를 강조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사실 이거는 아까 제가 읽었던 인용문에서도 레닌이
교육적 이데올로기, 선전 기술, 나치 같은 것들, 거기서 나온 선전 기술들로 요약 가능한 건데 이걸 뭐 굳이 뭐 이렇게 논문을 한 번 더 적어가지고 심지어 그때 이후로 거의 50년이 흐른 후에 이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여기 강조점을 찍었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기념비적인 논문이야.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거 한 번 더 정리한 거에 불과하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논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논문이 정말 뭐라 해야 될까 많은 영감을 주고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분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를 AI